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심전심의 뜻 아세요?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라는 뜻이라네요. 하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뜻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심전심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의견이 어떻게 이렇게 다 갈리는지, 우리 집에 왜 왔니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사람들이 남의 편, 우리 편 하면서 자꾸 모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사표현이긴 하지만 피로도가 극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정말 회복돼야 합니다.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국민들이 월급도 주는데 왜 일을 안 해서 국민들이 광장에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제 마음과 같으시죠?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은 이심전심입니다. 2019년 10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신박세상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표의 앞과 뒤 이런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 텐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숫자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주제에 앞서 숫자를 다루시는 분들이고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이니까 지표에서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분의 의견을 어느 지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표에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경제학적으로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숫자가 없으면 경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숫자는 경제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죠. 자, 그러면 지표에서 숫자란? 지표에서 숫자란 99.99%가 지표가 숫자죠. 아, 그럼 집회에서 몇 명이 모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그런데 이상하게 안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안 나온 사람은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네. 안 나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왜 자꾸 나온 사람만 숫자를 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나온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온 사람만 숫자로 치는 건 맞죠? 맞죠. 네. 교수님 지표에서 숫자란? 지표에서 숫자는 뭐라고 할까요? 다다? 찐빵에 앙코 그런 찐빵? 네. 인데요.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와 경제, 특별히 경제 활동에서는 많은 걸 저희가 수치로 제시를 해서 네. 파악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 같아요. 해석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네. 그 숫자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통계학이라든지 경제학을 교육받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정확한 해석과 믿을 수 있는 범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분은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은 숫자는 통계치는 사기다. 그렇게 또 다른 극단적인 불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 사기와 절대적인 믿음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믿고 어느 정도 해석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이 통계학과 경제학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고 해석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하니까 맞아요. 내 편, 네 편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네. 중립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을 보면 어떤 사람은 까만색에 가깝다 하고 어떤 사람은 흰색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 회색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격한 중립적인 과학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팔 쪽으로 굽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자, 몸풀기로 이 이야기 좀 해보자고 했는데 벌써 지금 유튜브 창에 이 숫자 가지고 또 논란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셔서 그럼 우리는 확실한 숫자인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만에 정말 간만에 무슨 지표가 올랐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지표가 올랐다는 건데 생산 소비 투자 이게 트리플 지표 상승이라던데요. 먼저 우리 박 교수님 이 지표 이 3가지 지표 이게 갖고 있는 의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매달 이제 통계청에서 네.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그 지표들을 발표합니다. 그 네. 지표가 이제 크게 말씀하신 생산 동향, 우리 산업에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뿐만이 아니고요, 관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도소매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산업 동향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생산 반대측에 있는 소비 측면을 보기 위해서 소비자들 소비 동향,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겠죠. 투자 동향 여기는 이제 건설 설비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달의 산업활동 수준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고 그 비교하기 위해서 전 월가 대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가 네. 또는 작년 같은 월에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이제 수치를 발표하게 되죠. 이번에 8월 수치가 나왔는데 생산, 소비, 투자 모든 게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 구성 세부 요건을 보면은 이것들을 추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월과 비교해서 볼 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고 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오르긴 했는데 이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신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전월 대비해서 볼 거냐, 작년 요 시점에 대비해 볼 거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번에 세계가 트리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전월 대비였어요. 7월에 비해서. 네. 그래서 7월에 대비해서 생산이 0.5%, 소매 판매가 3.9%, 투자가 1.9% 증가했는데 그러면 작년 요 시점에 비해서 보면 어떤가를 봤더니 그게 생산이 0.2%,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4.1%, 네. 투자는 마이너스 2.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요 8월에 비해서 이번 8월에 트리플은 아니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작년 8월보다도 한 3% 가까이 적다. 그래서 트리플 플러스는 전월비로 그렇지. 그다음에 전년 동월비로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번 8월은 좀 특수했어. 특수했다. 작년 8월보다. 왜? 이번에는 추석이 9월 중순 초입에 있었어. 빨랐죠. 12, 13, 14가 있었어. 네, 네. 근데 작년에 추석은 9월 저 밑에 있었어. 보통 보면은 추석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긴 기간 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석에 쓸 것들을 다 미리 생산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통계가 달라지는군요. 굉장히 많이 다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바로 보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네. 일시적이지 않은 거냐를 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석이 있었고 그런 요건들을 감안해 보면 아직도 우리가 희희낙낙하기에는 네. 이르다. 아니 일시적으로라도 올랐는데 좀 기뻐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꼭 굳이 네. 추석에 만들 것을 미리 땡겨서 생산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달에 그죠? 요 산업활동 동향 9월치 꼭 이야기합시다. 9월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나 그 예측이 안 맞으시기를 그렇지. 바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나 이게 통계가 패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통계치를 할 때 이 계절 요인들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절적인 거 지금 추석 같은 경우는 또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네. 이런 것을 조절해서 발표하는 거는 당장에 지금 발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절해서 보면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특수가 8월에 반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더라도 소비 중에서 특히 이제 음식
식료품 판매가 많이 올랐다. 이건 네. 추석 요인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신차 부분도 신차 새 모델이 나와서 프로모션을 어떤 달에 했다 이러면 이게 변동폭들이 커지죠. 네. 네, 그런 기아차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사실 차를 팔았는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반영돼서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다는 거고 추세적으로 이게 큰 변화를 줄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네. 보면은 재고를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소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자들 또는 생산하는 분들이 재고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늘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재고 조절을 하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산자 측면에서 좀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재고를 조정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요인은 재고를 조정해서 네. 대응을 하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바뀐다고 할 때 바뀌는데 오히려 설비 투자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통계청에서 이 생산 소비 투자뿐만이 아니고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지수도 발표합니다. 이제 네. 동행지수는 현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선행지수는 앞으로 좋아질지 이런 것들인데 선행지수는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다 안타깝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의 통계를 보면서 이번에 8월 달 통계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잠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정치라는 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근데 일단은 내놓는 거다. 요게 다음 달 되니까요. 네.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바뀔 수 그래서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확정치가 나오면 8월 달에 그냥 막 급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동향이라는 게 나오는 날짜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계산을 할 때 모든 자료를 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보고 이제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냥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달에 가서 확정치가 나올 때 보면 되게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트리플이 닫고 너무 좋아하는데 전 다음 달에 확정치 나올 때 보면 네. 숫자가 뒤집어진 경우가 금년에 유난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게 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거 지적하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GDP도 사실 우리가 잠정치를 먼저 발표하죠. 속보치, 속보치라고 잠정치.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하다 보면은 네. 한 0.1%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잠정치인데 7월도 사실 잠정치예요. 맞아, 아직까지. 잠정치. 그러니까 7월하고 8월을 비교했는데 7월도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 이걸 가지고서 아주 큰 의미를 네. 부여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좀 기뻐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드린 건 계속 안 좋다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우리가 그래 우리 조금 증가했어라고 위안이라도 좀 삼자. 저같이 전문가들 아닌 사람들은 위안이라도 삼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마음을 대변해서 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안이라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네. 만약에 8월에 추석 특수가 반영된 8월조차도 나빴다면 그렇죠.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아니 추석 특수는 늘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늘 계절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추석이 우리가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기 때문에 추석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수치가 네.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면 9월이나 그 9월에 반영을 했을 반영될 거 수가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네. 8월치는 그다지 반영이 안 됐으면 지금 좋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통계가 이제 그 보통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계절적으로 막 이게 많으니까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조정해요. 네. 그 우리가 계절 변동 조정치라고 해요. 네. 이게 계절 변동 조정치예요, 다. 아니,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늘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늘 추석에 있으니까 늘 반영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거나 기대할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신 한 달 거죠? 통계를 가지고 네.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한 그러니까 달 석 통계 달치나 반년치를 보면 흐름이 그런 되면. 것들이 흐름이 되면 그런 네. 게 많이
이렇게 그 감각 조정이 되는데 한 달치를 가지고 그것도 계절 조정치 가지고 그것도 잠정치 가지고 네. 아까 그럼 막 다른 세 번 막 웃고 막 그러기에는 그럼 다른 때는 그냥 이 정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뻐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보통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게 진중하게 저는 전문가 1, 2 하질 않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여쭤보냐면 그런 얘기들을 뭐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좋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얘기를 듣고 그래도 좋게 나왔는데 또 별거 아니라고 하네? 혹시 이렇게 지적하는 조금 분들이 있다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수출 이야기를 또 할 네, 거예요. 네. 제가 이게 그 산자부의 수출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정부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정부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항상 그런 보시기에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러죠. 제가 항상 정부를 꾸짖어 왔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항상 꾸짖으셨구나. 이번에도 조금 이따 네. 나오지만 하루 수출 규모가 금년에 최고다. 근데 지금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일평균으로 보면은 20몇 프로가 이제 16%가 줄었거든. 네. 수출이 굉장히 줄었어. 작년 비해서.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최고로 지금 일별 수출 금액이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 관료들의 행태를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좀 진중해야 된다. 네, 그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처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의 해석과 이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를 일종의 정책 홍보 좋게 말하면요. 나쁘게 말하면 프로파간다에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쁜 수치는 숨기고 좋은 수치를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지고 네. 그건 결국 정책 신뢰까지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 관료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참고를 해서 저희가 크게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참고용으로 사실 네. 써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너무 업적처럼 뭐 정책이라든지 정권의 업적인 양 자꾸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또 잘못된 지식을 줄 수가 있다. 뭐 마찬가지로 작년 올 초에 아주 뜨거웠던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한 달 자료를 가지고서 너무 과민하게 언론도 반응을 했고요. 정부도 반응을 했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에 민감한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수치에 너무 민감한데 그 민감한 것이 많은 경우에 적정 수준을 더 넘어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네. 의미와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수치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국민들이 수치에 민감하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정부와 관료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동 교수님 계속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옳은 게 정책이 잘했고 정부의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떨어진 것도 그럼 네. 떨어진 건 정책이 잘못하고 정부가 못한 거다라는 해석이 되니까 그 숫자의 그 흐름과 해석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너무 네. 이게 정부가 잘해서 잘나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못하다고 숨기지 마라. 네. 그 다 우리가 정부가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특히 관료 있는 사람들은 뭐 승진이 좀 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숨기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어서 빨리 고치도록 수술하는 게 해야 더 된다. 중요한데.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가 변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데, 그럼 사이클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사이클에 있는 상승기에 있으면은 막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있는데도 떨어지면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주로 반영된 수치만 가지고서 네. 정책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된 사실 정책 함의 또는 임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네. 것이죠. 그게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자료를 볼 때 중요한 게 이게 경기 변동적인 부분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별로 놓쳐버리고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이번 달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을 사로잡으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죠. 자, 우리 신 교수님 계속 지표를 찾아보시는데 뭐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정부 오늘, 그러니까 어젠가 발표한 9월 그 수출입 동향 통계가 네. 나왔잖아요. 네.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일평균 수출이 21.8억으로 금년 최고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올해 최고 수준이다. 이걸 또 자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질문지에도 아니 수출이 이렇게 18% 17% 감소하는데 네. 어째서 무역 수지는 흑자라고 최대냐. 하냐. 여기서 최대가 뭐냐 하면 금년의 최대야. 금년의 최대다. 금년 들어와서 최대라고. 네.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59.7억 달러로 최고인데 이거 작년에다가 랭킹에 넣으면 작년에 중간도 못 들어올 만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번에 그 59.7억 달러의 흑자가 나온 것은 금년에는 최고나 작년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다. 요걸 요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네. 그 뒷부분은 싹 빼고 최대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엄청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냉정하게 금년에는 최대가 맞으나 금년에 워낙 지난달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할지는 모르나 작년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이 지금 무역 수지가 줄어들고 네. 있다. 그걸 지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월 대비 작년 대비가 중요한 것처럼 올해는 최고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많이 수준이. 근데 지금 산업부는 일평균 수출과 무역 수지가 올해 최고 기록을 달성해서 수출 활력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고요. 네. 이게 무역 수지하고 수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무역 수지는 수출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도 무역 수지는 개선될 수 있어요. 왜냐? 수입이 더 줄면은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타나는 게 수출도 줄은데 수입도 같이 줄어서 무역 수지는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 하나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면서 무역 수지가 증가하는 것과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면서 무역 수지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건 전혀 네. 다르다. 그러니까 네. 뭘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 건가, 종합적인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무슨 업적처럼 자꾸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만은 제조업 가동률이 한 2010년대부터 80% 초반에서 지금 한 8년 사이에 10%포인트가 거의 쭉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고요. 그렇죠. 수출 증가율 자체도 10년 단위로 보면은 저희가 OECD 평균보다 10년 단위로 수출 증가율이 한 3배, 4배 높았었던 적이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갔었는데 한 2010년 이후에 지금 한 7, 8년 사이에는 OECD 평균 증가율의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나 뭐 이런 수준 자체가 OECD하고 비교해서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만 또 봐서 안 되는 게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한 1% 수준에서 안정화돼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수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네. 설비 투자도 같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가족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좀비 기업들, 흔히 한계 기업들이죠.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통계는 그걸 보자고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논의들은 다 빠지고 이게 무슨 수출이 하루 평균 잡았을 때 제일 좋았다 원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을 잘못 미스리딩하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통계의
팩트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또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책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2부로 넘어가야 할 텐데 2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근데 두 분도 학교 다닐 때 성적 잘한 것만 부모님한테 많이 자랑하고 떨어진 건 좀 숨긴 적도 있으셨죠? 아니, 저는 안 그랬어요. 아, 이거 이러면 저는 항상 잘하셨어요? 아니 못하는 게 나 왜 이렇게 못 나왔는가. 그게 제가 다음 시험 준비에. 저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 그 성적표가 다 부모님한테 가지 아니 않나요? 그래도 네. 잘 나면 엄마 나 이거 진짜 오늘 잘했어 이러고 잘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주는 정도. 그렇죠.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때 첫 시험이에요. 네. 그때 4과목인가 시험을 쳤는데요. 다른 거 다 100점인데 하나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그냥 찢어버리고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버님한테 그 3과목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왜 없냐? 안 주더라. 그렇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으셨네. 그럼 좀 관련들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신박세상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지난달에 저희가 디플레이션 우려 그 얘기했을 때 두 분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두 분의 말을 믿지만 믿지 못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그럼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돼요. 첫째. 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돼요. 일본 같이 뭐 11년 정도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은 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 특징은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다 같이 떨어져야 돼요. 모든 게 다 떨어져야 그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물가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두 달 가지고 이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 무슨 불순한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꼭 5년 전에 2014년 꼭 9월 달에 네. 당시 그 최경환 부총리와 그 당시에 그 집권층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된다. 뭐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경기를 그냥 살리는 바람에 그 난리를 그 후로 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쁜 것이 정부 때문이다. 사실은 뭐 정부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도 풀고 재정도 풀고 뭐 빚이 얼마가 되든지 무책임하게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디플레가 없어진다. 디플레는 그 경제 침체보다도 더 나쁘다. 뭐 이런 이건 전 선동이라고 보고. 아니 정부는 디플레 아니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그야말로 코트, 언코트, 선동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그 디플레이 좀 더 두고 보자 제 생각은. 네, 여전히 이번 달도 두고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저도 신 교수님하고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디플레이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도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거꾸로 디플레이션도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한 1%, 그렇죠. 2%가 안 가죠 보통. 네. 우리도 그 단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조금 떨어지다 보면은 마이너스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 있냐 아니면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농산물 이번에 풍년이 들었다라든지 이런 또는 석유값이 떨어졌다든지 이번에 또 석유값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압박들이 또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아니고 또 중요한 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보통은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자산 가치 급격한 하락이 없이는 사실 디플레이션이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디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적인 언어에 네.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론도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냉정한 평가를 해야지 냉정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네. 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또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서 디프레이션이라든지 뭐 공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선동적인 네. 언사에만 그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냉정하게 그래서 지표 분석하셨잖아요. 두 분이. 자, 냉정하게 지표 분석하셨고 또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진단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얘기도 저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또 만났어요. 경제단체장만 간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정경련은 빠졌고요. 왜 빠졌어요? 본인들이 안 가겠다 그랬나?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뭐 안 초대를 안 하셨나? 불렀겠죠. 네. 지난번 최순실 사태 이후에 아마 정경련이 여러 가지 이런 모임에 있어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만나서 대화해야죠. 그런데 자꾸 기업 소원 수리의 장이 되는 거는 아니냐. 특히 우리 박상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재벌하고 정부가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두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대국민 홍보 일환으로 하는 이벤트성 쇼다. 행사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에 동원돼서 가시는 분들은 가서 가는 유인이 뭐냐? 가서 일종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를 풀어달라. 네.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경련은 사실 그 대통령께서도 해체가 돼야 되는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는 전혀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경련에 지금 두 차례나 방문을 하면서 정경련하고 손을 잡으려고 자꾸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그런 와중에 정경련까지 초청했으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장 4분을 초청하셨는데 뭐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노동조합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중앙엔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표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까지 두루 다 만나시는 게 그래야지 사실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단체장만 주로 만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우리 경제 여러 주체들을 모아서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협력을 구한다면은 노사업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대표자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 번 대통령이나 아니면 특히 김상조 실장은 여러 번 이런 분들하고 만났어요. 수시로 문제만 터지면 가서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 수출 이거 건도 한두 그렇고. 번이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효성 없다. 홍보성이다. 저 동의하고요.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되는데 누굴 만나셔야 되냐. 저는 노량진 시장도 가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자영업자를 단체 말고 전격적으로 가셔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 노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노조가 가입 안 된 노조가 한 80% 되거든요. 전체 근로자에. 그러면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네. 그분들의 그 권리는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이쪽에서 그렇게 지금 힘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떼서리 좀 만나지 마시고 한 명을 만나도 확실하게 만나시고 네. 그런 것을 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문제를 임기 끝날 때까지 고치도록 해라. 대통령
지시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상사가 이제 부르면 아까 뭐라고요? 떼서리로 가면 제 진짜 속마음을 얘기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를 좀 그래서 속으로 좀 따로 불러주시지. 그쵸.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든 얘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하잖아요. 뭐 반도체 관 이런 분들은 제발 오지 말래요. 정치권 오지 말고 대통령도 오지 말래요.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계속 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너무 분들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너무 많이 만났어도 참 혼이 나는데 그래서 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굉장히 이제 과감한 단어, 막 아픈 단어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청와대는 계속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말하는 그 올바른 방향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나온 게 작년에 이제 지난달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한 40만 개 늘어난 거, 그 전에 한 30만 개 늘어나다가 40만 개 늘어난 것은 추경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또 3천 개밖에 안 늘어난 기저효과가 있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사실상 일자리를 그것도 좀 단기적인 일자리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를 늘리는 걸 가지고서 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미스리딩한 홍보였고 그 홍보를 받아서 대통령께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은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교수님 일자리가 단기간이라도 네. 일단 는 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방향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 중에 우리가 수행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되지만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과정으로서 네. 이렇게 지속해서 이런 행위를 여러 번 해서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그런 일자리 정책이 되느냐라고 하면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재정 빼면은 금방 없어질 일자리들. 그러니까 네. 재정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늘리는 일자리가 늘려서 통계 수치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갈 방향이냐. 그걸 가지고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 이런 하나 생각이 드는 지적하고 거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네들한테 뭐 몇 시간 주에 몇 시간씩 몇십만 원 드리는 게 그게 왜 나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복지 정책 일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그것을 간과하냐면 네. 그 받고 싶은 분이 다 못 받아요. 그 안에서도 나는 하고 싶은데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주는 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못 받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그걸 못 받는가. 그런 면에서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불공평한 복지다 이게. 주려면 아예 그냥 다 주든지 네. 원하는 사람한테 다 일자리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되어서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복지라고 하면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네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일자리 하는 만큼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비판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이런 단기 일자리 정책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지금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정책은 하면서. 경제 위기 때나 쓸 정책을 쓰면서 수치를 좋게 만들어서 사실상 전 조작하는 수치라고 봐요. 이거는 재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경쟁력 상실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정책적으로 재정뿐만이 네. 아니고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많은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로 이행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구조조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조선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재정이 적절하게 투입돼서 이행이 잘 되도록 하는데 네. 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합의가 없이 단지
단기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거. 그것도 네.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그건 일자리로 알겠습니다. 카운트를 안 해야 좋아해요. 네. 자, 신세동 교수님 지금 쓰신 거 말씀 못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달에 하죠. 다음 달에도 크게 안 변할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하시고요. 6623님이 저도 개인 영업자로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교수님들 설명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하셨고요. 0588님은 매도 먼저 받는 놈이 낫다고 그냥 통계 수치도 솔직하게 발표하고 좋아졌건 나빠졌건 기준이 있을 텐데 맨날 뉴스 보면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 끝나는 게 늘 정보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8828님은 교수님들 이야기 일반인들은 몰라요. 전문가나 알아요 하셨는데 그래서 생생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해석해드리기. 그래서 우리 두 교수님들이 정말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계세요. 신박 세상 여러분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세동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